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교육 현장. 학교 교육은 물론 교회 교육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다음 세대 교육, 학교 교육뿐 아니라 교회 교육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짚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시간들을 잘 견뎌준 것만으로도 고맙기만 한데요. 향후 다음 세대의 교육, 학교 교육뿐 아니라 교회 교육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이 깊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말씀을 위해서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님, 총신대 라영한 교수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학교 교육 그러면은 평생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평생 숙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특별한 학교들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총장님은 사이버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이야기 좀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사이버대학은 늘 미래대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교육이 모든 사회가 비대면이 되면서 현재의 대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대학이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갑자기 떴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우리나라에 21개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수익 구조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사이버 대학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준비해 왔던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잘 맞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총장님은 지금 소위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살맛이 나셨나요? 오히려 사이버 대학들이 하여간 선도적으로 그러니까요. 교육을 주도했다는 자부심들을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 교수님은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쓰셨네요. 네네. 뭐 디자인한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딱 찍는 순간 그건 이제 과거가 되지만 네. 뭐 설계를 한다, 꿈을 꾼다, 그림을 그리다 이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숭실사이버대학이 미래의 대학이 현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총신대에서 가르치는데 네. 총신대는 이제 교회 지도자와 세상에 들어서 일할 게이트키퍼를 만드는데 현재 대학이잖아요. 근데 현재 대학인데 과거의 대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충격이 왔잖아요. 그렇죠. 대학들은 혼란이었거든요. 네. 그나마 대학은 그래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교회는 너무 어려웠어서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총신대에 이제 그 기독교 교육학과 또 교육학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좀 답을 좀 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비대면 시대에 교회가 적응할 것인지를 7월 달에 컨퍼런스를 했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8월 달에 책이 나왔고. 근데 그 책 반응이 좀 어때요? 지금 2세 들어갔어요. 이야. 지금 나온 지 지금 뭐 6개월이 안 돼서 2세 들어갔으니까 꽤 반응이 핫한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책 이름이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 우리 교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선전한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언택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언택트의 정확한 용어가 만나지 않고 물건 사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제 어찌됐건 뭐 안 만난다는 게 이 사회 인간 사회 속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바꿔서 온택트로 좀 따뜻한 온기를 서로 전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숭실대 사이버대학은 이미 준비된 학교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대체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전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네. 이미 도래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은 이 사이버 대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학생 수가 늘어나서 제가 처음 맡았을 때가 8년 전이었는데 네, 네. 8년 전에 약 3,500명 정도였는데 8년 만에 2배가 돼서 7,000명. 요거 그럼 1년 상관에 더 훨씬 많이 늘었나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사이버 대학들이 학생 수가 이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여기는 이제 늘어났습니다. 뭐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 같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아주 고군분투를 하면서 버티는 기간이. 예, 이거 어떻게 견뎌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왜냐하면 학습된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시 네, 네.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출석 불러야 됐고 네, 네. 안 오면은 대리 출석도 안 됐고 네. 이런 문화였는데 실제 현장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거의 안 왔죠? 지금까지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 교수들이 받은 충격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자는 준비되어 있는데 교수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 맞죠, 맞죠. 그래서 지난 1학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가져왔던 공헌이라면 교수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학습자 친화적인 어떤 교육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교수가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학습자를 생각하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대상을 고려하고 대상의 니드를 채워주는 쪽으로 조금 전환이 되고 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이버 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상에서 어떻게 아날로그적 감성을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 학기는 그걸 좀 몸부림쳤던 오늘은 두 분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절충안을 좀 찾아서 너무 이제 여기 좋아하는 환경이 됐으니까 여기도 너무 힘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냥 좋아만 하지 않고요. 그래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프 대학들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았고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던 거고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서가 있었지만 컨텐츠는 사실은 이 오프 대학에 비해서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프 대학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강의를 강화시키면서 저희도 컨텐츠로 강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질 수 있어서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그 하소연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아주 쉽게 말하면 죽을 맛이래요. 왜 죽을 맛이냐 그랬더니 이전에는 자율학습도 좋고 네. 그리고 뭐 잠시 또 쉬었다 공부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감상 시간도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좀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숨을 공간이 없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정난하게 드러나는 자기 실력들 그런 것들이 너무 나타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아직 적응되지 않은 환경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제 실제적인 그런 얘기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네, 왜냐 아무도 저도 그렇다고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거하고 예. 있는데 설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실제 무슨 과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학기에는 이제 조직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변증학, 그다음에 개혁신학 입문,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더욱 졸린 학문을 그렇죠. 더더욱 힘든 학문을 또 그것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예. 굉장히 이제 버겁고 어려우실 텐데. 이제 지난 학기에는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이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사실은 25분만 찍으면 되니까 50분짜리를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상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했던 변화가 뭐냐면 줌을 이용을 하고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화면을 끄면은 출석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게 예상치 못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3분의 1은 수업하고 3분의 2는 딴짓 하는데 그렇죠. 아이들을 제가 TV 모니터를 4개를 동시에 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5명까지는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네네. 한 화면에 40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수업 방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은 수업을 하고 반은 질의응답을 하면서 진행하니까 교수는 여전히 힘들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이 좀 있었던 거.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좀 반론을 해보면 네.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그 시간에 묶어 놓으면 네. 그 어려운 환경에 차라리 아르바이트 좀 하고 하루 안에 내가 그 공부의 양을 좀 채우면
그리고 채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못 가는 학교를. 그래서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해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아니니까. 어때요? 여기는 그런 자유 다 줬죠? 네, 근데 이제 이 온라인 교육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미리 찍어놓고 네네.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게 이제 사이버 대학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줌을 통해서 동일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강의 듣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은 줌은 교육보다는 회의하는 그렇죠, 용으로 원래 그렇죠.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온라인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한 교육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모든 걸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서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정 시간은 만나서 서로 이런 스킨십도 있어야 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벽한 교육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맞죠? 저희가 조금씩 현재 대학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에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냐면 이전에 일본에 딱 이 사건이 이제 코로나 시작되니까 선생님은 집에 있고 아이들은 교실에 바글바글 앉혀놓고 선생님이 집에서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은 교실에 다 앉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교육이 계속될 거냐 아니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교육에 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요. 사이버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전부터 방송통신대학이 있었잖아요. 방송통신대학은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기기를 그때는 이제 통해서 전달하고 음성이죠, 음성. 전달을 하고 2주는 반드시 와서 시험 내지는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대학은 그런 오프에서 활동이 없어도 되는 학교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 방송통신대학이 사이버 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뺏겼어요, 사실은. 그랬겠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방송통신대학도 사이버 대학 방식으로 이 오프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많이 궁금한 게 개발됐습니다. 총장님, 그럼 그 사이버 대학을 이제 이수하거나 졸업을 하면 학위는 문교부 학위, 정상적인 학위 다 나오나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가 됩니다. 평생교육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이고 저희는 똑같이 일반 대학과 똑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입니다. 그 정상 학위.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저는 다시 과거 얘기를 좀 네, 해보면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온택트, 전 따뜻한 온택트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이제 대세가 될 텐데 그런 고민은 있어요.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정말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또 신학자 이것도 목사이다 보니까 그럼요. 또 교회 관심 가져보면 옛날에 소모제라고 기억하세요. 그렇죠. 네. 600만 불에서 옛날에 이제 신체가 잘못되면 신체 일부는 기계로 대치시켰잖아요. 그러다 나온 영화가 로보캅이에요. 로보캅 뭐냐면 기계에 인간의 브레인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왔던 영화가 매트릭스. 이제 뭐냐면 뇌를 기계에 집어넣어도 뇌가 노쇠되니까 메모리를 데이터화시켜서 기억만 남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인식의 변화고 아마 그렇게 인간들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게 우리 데카르트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소위 생각한다 그런 나누존데 그러니까 소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관조라는 게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근데 사실은 제가 요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게 1928년에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연인이란 그림이에요. 딱 요즘 같더라고요. 얼굴 안 보고 이제 서로 입 그렇죠. 맞추네요. 이제 마스크 어떤 이유가 있었던 두 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제가 한번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은 데이트 앱으로 만나잖아요. 데이트 앱으로 만나서 채팅하고 교제하고 한 번도 안 만나 결혼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건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만 운전 배울 수 없듯이 아이는
체온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어떤 신뢰,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사이버라고 하는 이미 이제 미래해 그것에다가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도 근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합시킬 수 있겠는가. 근데 요 상황이 뭐 영원하진 않겠죠. 언젠가 끝나겠죠. 끝나는데 네,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변화는 좀 있을 것 예, 같고 정말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가장 심각한 질병,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병 때문에 죽는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만의 세상을 살다 보니 그 터치가 없는 환경에서 오는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교회 고민이 뭐냐면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딱 열리면서 당연히 아이들도 교회를 안 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배가 뭐야? 교회는 왜 가야 돼? 그 본질적인 어떤 혼란이 왔어요. 또 이제 아까 1학년 얘기했지만 뭐 대학교 1학년이야 학습된 과정에서 대학교 1학년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학교를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뭐냐? 도대체 교육이란 뭐냐? 이 교육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제 교육에 관한 이야기 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엄마들이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교육이 뭘까? 우리 교육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총장님 교육의 정의 한번 내려주세요.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풍습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죠. 네.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발전을 위한 이 도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 보면 너무 고비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캠퍼스 유지비에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라는 곳이 지역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고 학교도 캠퍼스가 지역사회가 우리 캠퍼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바꾸고 고비용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희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의 학비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자, 제공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교육이 학습만이 교육이겠느냐. 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내서 그 지식적인 것만을 빼먹는 게 교육이겠느냐. 아니면 우리 시대만 해도 뭐 TV는 사랑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아이들이 찾는 분이 선생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찾고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때 내가 인생에 영향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을 끌어안고 막 우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은 과연 학습 그리고 어떤 실력, 지식의 전달만이겠느냐? 아니면 뭔가 만남 속에서 사제 간의 우정 또는 사제 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 이런 역할까지 포함되는 거겠느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이 좋은 예가 같아요. 어느 날 그 백부장 예수님께 와요. 우리 애가 아파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각하 그랬더니 아이 요즘 기술 발달됐는데 원격으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 원격 치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네, 원격 치유네. 원격 치유 했어요. 그런데 받으면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땅에 침을 뱉고 그렇죠. 흙을 지니고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원격 치유가 그 인프라 구축이 안 된 분이 아니신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 요즘 연구는 결국은 학습자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는 어쨌든 앞에서 말씀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오고 가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 보니까 미국의 교사협회에서 그런 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약간 좀 다시 이제 아무래도 과거 학교로 가니까 좀 변호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했던 학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경험 예, 그것이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저도 뭐 물론 이제 사이버 대학이 단지 지식의 전달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unwritten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경험
어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학교 교육을 컨텐츠만 가지고 싸울 거냐, 그리고 그것을 너무 더 폭넓게 막 개발하는 쪽에만,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모든 컨텐츠를 개발했으니 와서 가지고 가라 하는 쪽으로 싸울 거냐, 아니면 이게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좀 찾아서,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전달과 감성의 전달이 같이 터치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냐. 물론 저는 뭐 대학교 정도면 돼도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생이 됐으니까 뭐 이해가 된다고 치는데, 이제 지금 초등학생부터 다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엄마가 너 지겹다고 맨날 넌 학교 좀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환경이 돼버렸으니, 이런 그런 선생님과 만남의 그 따뜻함을 또 뭐 매도 맞아보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이제 어디서 할 거냐 하는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봄에 뉴욕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는 이유가 만남의 기회, 또 정보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건데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이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시키고 또 그다음에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저희 아내랑 식당 가서 음식 시키고 나오기 전에 둘이 이거 보고 있거든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이버가 가져올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져올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함께 갔으면 좋겠고 네. 아무래도 과거 영역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서 교육의 많은 그 지식이나 정보 제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어느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이렇게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자기의 어떤 이 감성적인 측면을 그렇죠. 학교가 아닌 지역 사회는 여러 기관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제 대학교에 계시니까 우리가 대학교 얘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한번 가볼까요?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한번 가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는데 진짜 홍수처럼 학교로부터 오는 그 영상물,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그리고 또 거기에 뭐 그 실시간으로 너 출석했니 안 했니라고 하는 어떤 그 출석 체킹,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또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리고 부모와 또 싸우는 싸움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겨워 죽겠다고. 차라리 날 학교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왜 학교를 못 오게 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 대학생들이야 뭐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도 가고 뭐 할 일이 꽤나 있다고 치는데, 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근데 저희 온라인 교육에서는 강조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정보를 자꾸 강요해서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를 심어주느냐, 어떤 미션을 갖게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이 온라인 시대에 교육과 함께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갖게 되면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상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만 뚜렷하게 주어지면 훨씬 더 다양한 공부를,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취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은 어찌됐건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찾아내면 예. 무궁무진한 보석을 이제 찾아내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만 하다 보면 인간성이 말살이 되니까 좀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거기와 이제 만남, 그리고 교수님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향한 어떤 사모함을 가져야 될까는 양면성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교회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 질문을 던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이라는 그 그날 아래에서 잊혀져 왔던 간과해 왔던 그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 보였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난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왠지 빛을 발하게 하기도 하려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쌍방송이라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지만 나온들 그게 쌍방송이 여전히 일방적이죠. 그러면서 그럼 예배가 뭔가에 대한 다시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저는 이제 총장님께 말씀하셨던 공동체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 최근에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모든 그 신학교 강조하는 게 가정에 대한 얘기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동안은 가정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다가 이제 우리 아이 신앙교육의 중심축으로 들어가고 또 아이들 일반 교육에도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과정은 이제 일종의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을 하게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그리고 확장 가정이 저는 그 지역사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중심이 된 공동체, 교회가 중심이 된 공동체.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 바뀌어야 될 것은 학습자가 아니라 교수자거든요. 네, 수많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종교적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이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앞으로 4차 사회혁명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 공동체, 자기주도, 의사소통, 심미성, 지식정보 처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지식처리 첨부 능력 빼놓고는 돈 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의 가치죠.